네,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첫 회담을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또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2시 반에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났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시 15분 정도가 돼가기 때문에 글쎄요, 90분 정도 이제 비공개 회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90분은 일단 넘은 상태인데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조율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인지 이제 저희가 차차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11년 만에 이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게 지금 정치가 완전히 교착 상태잖아요. 지금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거의 뭐 2달, 3달이 돼 가는데도 사실 이번에 간호법 하나 통과시키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킨 것 외에는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거의 이제 뭐 양당이 서로 진영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꽉 막힌 교착 상태가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야말로 개미지옥의 형광국이 돼버렸는데 이걸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통 크게 위에서부터 풀어가는 방식 하겠다는 거 바로 이게 정치의 본령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런 게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거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된 지 이제 한 5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하자면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게 이제 요인이 된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연임한 지. 그렇다면은 내가 이 당의 이제 사실상의 오너가 된 건데, 오너로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자기 정치를 한번 실현해 볼 그런 타이밍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양자회담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건 이해와 요구가 맞물려진 거고, 이것인데 왜 이렇게 팽팽한 기싸움과 이번에 모두 발언까지도 약간의 시간을 넘어가면서까지 했을까? 저는 간단해요. 이 회담이 있고 나서 오늘 이제 공동 발표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이번 주말쯤에 있을 여론조사에서 이 두 대표의 성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오늘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치로 환원되는 그 여론조사의 모습이 결국은 미리 보는 대선 1차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의제서부터 생중계 방식, 그다음에 이제 회담의 총량, 그다음에 양당 수석 대변인과 정책위장의 배석,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는 이제 곁가지에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성과를 내보일 수 있느냐.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걸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회담은 성사가 됐고 이제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를 좀 갖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오늘 그 모두 발언,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양 대표의 모두 발언을 놓고 보면 예. 사실 굉장히 많은 의제를 오늘 가지고 나오셨어요. 양쪽이 모두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들이 전체가 다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중에서 또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구당 부활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에너지 이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금투세를 포함해서. 예. 또 다만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과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공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이런 자리가 이견은 좁히고 공감대는 넓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를 갖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좀 드려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담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보고 그런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곧 결과 브리핑이 있게 될 것이고 저희도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어떤 성과들이 맺어졌는지를 볼 텐데 일단은 그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있었던 이제 네. 모두 발언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이를 좁히는 정치를 네. 하자라면서 공감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내용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대표 회담의 정례화를 좀 제안한 부분들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회담의 정례야말로 정말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비정상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막힌 그 경색된 전국이 있다 그러면 대표회담의 정례화를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대표회담 정례화는. 다만 이제 그 의원 면책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소추권에 대한 문제를 또 이재명 대표가 맞불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팽팽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거는 뭐 지구당 부활 이런 정도는 이제 그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건 사실 민생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오늘 저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의료 이 대란에 대해서 어쨌든 양측이 공식 의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행정과 정부 정책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국회에서 양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한 목소리를 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주목되고, 저는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에서 얘기했던 거 양당의 슬로건을 놓고 보니까 여야가 바뀐 것 같아. 이를테면 민주당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하고 한동훈은 격차를 좀 좁히자라는 거, 이게 사실은 양쪽 진영의 이게 말하자면 그 민주당이 오히려 그 격차에서 여당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거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뀐 거는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양당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또 노리는 분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무언가 민생 성과를 내야 되니까 민생에 체감할 수 있는 격차 해소를 아마 슬로건을 내걸다 보니까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입장이 좀 뒤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접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과거와 같이 자신들의 얘기만 하는 그런 슬로건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대표회담이 뻔한 평행선을 날릴 텐데, 뭔가 좀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25만 원 지원금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모두 발언에서 좀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은 뭐 4시 반이 좀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들을 부분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취재진의 취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회담은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회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잠시 뒤에 있을 이제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니까요. 결과는 이제 곧 있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모두 발언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 모두 발언에서 그 크게 이견이 있었던 부분, 특히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 중에 방금 말씀 주셨던 의료 대란, 의료 개혁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불안감들을 갖고 있다. 다만 의료 계획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계획을 뒷받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에는 여전히 본인 생각은 갖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화답을 했죠. 지금 이번에 이것이 공식 의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합의된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그다음에 지금 정확한 현상 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지금 거리감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이 당정 갈등 없이 조율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야당에서 같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발맞춰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을 좀 지렛대로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잠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양측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안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증거 조작 그 의혹까지도 다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소소한 그 조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다라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비공개 회의 때 어느 정도까지 입장을 좁혔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마는 여야 대표 회담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배석자들이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입장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은 각각 발표하지 않고 함께 발표를 그렇죠. 한다라는 것이기 그럴 때문에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가 관심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 나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네.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 입장문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러이러하게 합의된 건 이렇게 합의가 된 거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건 이러이러한 쟁점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동 입장문, 그러니까 공동 입장문 내용은 야외가 그 양당이 모두 똑같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25만 원 제3자 특검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문제는 저는 제3자 특검 추천과 증거 의혹까지 다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과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당의 당론을 일체화시키는 건 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아마 그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좁혔다 하더라도 가서 내가 이걸 가지고 당론 추인을 받든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 대표와도 수기를 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조금 시간을 달라해서 당의 어떤 중지와 수기를 모으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저는 이 문제는 또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는 재정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복지야말로 정치적 기획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하고 재정이 따로 띄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열어둔 게 있죠.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식과 그다음에 그 대상들을 조금 우리가 좀 그 다시 재분배한다, 재고려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점들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좀 좁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받아도 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마 여지를 가질 것 같고,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중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 대표도 일정 부분을 수용하되 약간의 방식과 좀 재정의 지원의 이제 어떤 그 형식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아마 좀 간격을 좁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도 좀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당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견해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대표 모두 발언에서 어쨌든 민생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 같은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민생 관련된 의제들 중에 특히 그 금투세 내지는 그 상속세 같은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격차를 줄이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많이 주자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유연했어요. 다만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뭐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유예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입장의 견해 차이가 좀 좁혀졌을 것 같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그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현금을 살포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차등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민생 관련된 부분도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께서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서 대화를 좀 이끌어 갔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좀 이따가 발표될 수석 대변인 발표에서도 예. 이 부분은 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지는 아니고 완화에 좀 방점을 두기는 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수준에서의 합의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현행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지난번 밝힌 바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이런 세제를 완전히 민주당이 없애버리면은 도대체 왜 자꾸 부자 감세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또 세법 개정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한 폐지는 안 된다. 지금은 어차피 이 법이 한번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시행 시기가. 근데 또 한 번 유예되는 건 사실상 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담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금투세 문제야말로 본인의 약간 지금 일종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어요. 상징 자본 같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면, 그 금투세에 대한 폐지까지 간다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 성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약간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찌되었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라도 우리 저 경제가 조금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 한번 1년 정도라도 더 유예 기한을 더 둔다든가, 뭐 이런 약간의 폐지라고는 하지 않아도 사실상 이 법이 조금 동력을 잃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을 나중에 놓고 조금 다시 추후도 다시 재검토해 보자. 요 정도까지만 가도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큰 말하자면 입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향 조정 쪽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로 보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시기를 조금 더라도 유예를 해보자, 아마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은데, 이 접점이 저도 어떻게 발표될지 좀 주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 회담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발표 내용이 정리 중이고, 정리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잠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에, 그러니까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수백 명을 조사하고 또 수십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가 지금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안 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라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제 이 관련된 브리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에 어느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있었던 그 검찰에서의 보여줬던 모습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검찰청에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을 놓고선도 과연 법 집행이 공정하다, 이렇게 있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번 이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했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과연 이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을 그 취업을 한 이후에 월급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뇌물죄로 형성이 된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논리로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받으신 이 명품백에 대한 그 수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법 적용이고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혜 채용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무리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처음서부터 의혹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에 이제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 취업을 합니다. 전혀 뭐 이런 항공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경력 전혀 전무했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 4개월 전에 2018년 3월에 바로 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진공 취임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부적격이 나왔는데도 밀어붙였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의 한 갈래로 당시 조현옥 인사수석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취업해서 연 1억에 그러니까 월 1천만 원 가까운 급여 한 800만 원과 생활비 한 300만 원씩 나왔는데 자, 이게 한 2년 이상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넘는데 그동안 문다혜 씨 가족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업을 해서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매월 생활비 대주는데 딱 여기 취업하는 순간부터 생활비가 끊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취업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딸 부부에게 보내줬던 생활비가 끊겼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 자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공동체였던 가족에서 분리돼서 나간 사람들이 이익 관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조사된 지가 2년이 되었고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까지 수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최후에 말하자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최고의 정점이 인사권자였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압수수색 영장까지 가져가서 이제 태블릿 PC까지 본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 한다. 그러면 2년 전에 수사 착수해서 아무런 성과를 안 내고 그러면 이걸 무혐의 불기소 처분합니까? 수사가 지금 정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 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끌었으면 많이 끈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오늘 새로운 미래를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원외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총선이 이제 끝난 지 한 5달 정도 지났죠. 지금 이제 탈당을 선언한 어떤 배경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오늘 그 탈당을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 새로운 미래에서 뭔가를 그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지난 총선 이후로 과연 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미래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제가 좀 폄훼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에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그동안 그 뭔가 좀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작은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새로운 미래가 정당으로서 새로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민 의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당분간 김종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마저 빠진 새로운 미래가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김종민 의원의 행보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측해 보겠습니까? 그래 새로운 미래는 이제 원외 정당이 돼버렸죠. 원내 의원이 탈당했었는데 지금 반응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그렇게 뭐 시큰둥한 반응 냅니다. 왜냐하면 그 예상했다는 의미가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종민 의원은 회의 참석도 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것 같고요.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뭐 여당에 입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12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무소속 신분으로 있다가 내년도 상황을 좀 보면서 뭐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동력을 좀 보면서 아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김종민 의원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합류하느냐 여부가 아마 야권의 어떤 재편의 신호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민 의원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새로운 미래는 상당 부분 참 뭐 새로운 미래가 이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김종민 의원은 사실은 지난번에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야권 지형에 대한 전체적 재편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아마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